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본청 제1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중앙 공조 시스템이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으로 인해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말발굽 모양으로 배치된 거대한 붉은색 참나무 테이블 뒤에는 5명의 고위 장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홀 중앙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명의 여성을 향해 꽂혀 있었다. 그녀의 특전사 정복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은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가운 금속성의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진급 심사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리한 칼날이 오가는 소리 없는 전장이었다. 심사위원장석에 앉은 박성훈 대령은 검지 손가락으로 마호가니 테이블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며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으며, 야전에서의 실력보다는 사내 정치와 인맥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인물이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인사기록 카드는 이미 수십 번도 더 넘겨본 것처럼 모서리가 약간 달아 있었지만, 그는 마치 오물을 쳐다보는 듯한 경멸 섞인 눈빛으로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박 대령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맞은편에 서 있는 젊은 장교를 향한 명백한 적의를 담고 있었다. 한지훈 소령은 박 대령의 노골적인 적대감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인 그녀는 군내 최연소 소령 진급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볼 때의 서늘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불려온 이유가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으며, 박 대령이 준비한 모욕적인 언사들을 묵묵히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박성훈 대령이 서류철을 거칠게 다듬여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파열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며 한지훈 소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군인 대 군인이 아닌 남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듯한 불쾌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입꼬리를 비틀며 주변의 다른 심사위원들을 둘러보았고, 동조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을 한 듯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날카롭고 악의적이었다. 자네가 그 유명한 707의 한지훈 소령인가 보군. 서류상으로는 아주 대단해. 단독 작전 성공률 100%의 해외 파병 기록까지 완벽하더구만. 박 대령은 짐짓 감탄하는 척하다가 곧바로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대한민국 국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린 계집애에게 장난감 나눠주듯 계급장을 퍼주기 시작했는지 말일세. 솔직히 말해봐. 자네 뒤에 누가 있나? 국방부에 아는 친척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로비 실력이라도 갖춘 건가? 회의실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배석해 있던 다른 심사위원들조차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박 대령의 발언은 단순한 압박 질문의 수준을 넘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수위였으며,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그것도 차기 장성 진급이 유력한 박 대령에게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지훈 소령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마치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한지훈 소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작전 현장에서 겪었던
생사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사막에서 동료를 잃었던 기억.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과 벌였던 치열한 교전.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박대령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더 냉철한 목소리로 대답을 준비했다. 누가 이 여자에게 별을 달아주었나? 아주 궁금하군 그래. 박대령은 한지윤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것은 오늘 진급 심사의 하이라이트이자 그가 준비한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그는 한지윤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눈물을 보이기를 기대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군 내부의 보수적인 파벌을 대표하는 그는 여성이,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이 특수부대의 핵심 지휘관이라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한지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박대령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박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어깨 위의 계급장은 누군가가 달아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무게입니다. 대령님께서 안전한 후방에서 서류를 검토하실 때 저는 최전선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능력에 의구심이 드신다면 언제든 현장에서 증명해 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지윤의 당돌하면서도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다. 그는 감히 일개 소령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은 한지윤의 대담함에 경악하면서도 내심 그녀의 기백에 감탄하고 있었다. 박대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훈련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아니었다. 코드레드 전 장병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다급한 방송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붉은색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실내를 붉게 물들였고 평화롭던 본청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대령은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당황하여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지만 한지윤 소령의 눈빛은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모욕과 갈등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본능적인 전투 감각만이 그녀의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상황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긴급 뉴스와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해외의 한 대한민국 영사관,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고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사색이 되어 웅성거렸지만 한지윤은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머릿속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대령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를 가는 건가? 소령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네. 박대령이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한지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칫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사는 끝났습니다. 대령님,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제 계급장이 장식품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복도에는 이미 무장을 챙겨들고 뛰어가는 707 대원들의 발소리가 가득했다. 한지윤이 복도를 질주하며 재킷의 단추를 풀자 안쪽에 착용하고 있던 전술조끼가 드러났다. 그녀의 부관인 김대위가 그녀의 곁으로 따라붙으며 태블릿 PC를 건넸다. 대장님 시국 영사관입니다. 무장단체는 알 수 없으나 화력이 상당합니다. 현재 외교부 차관의 딸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지우는 달리면서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났고 심장에서 펌프질되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다. 경납고에 도착하자 거대한 수송기의 엔진 소리가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이미 완전 무장을 마친 알파팀 대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지우는 그들 앞에 서서 헬멧을 착용하며 통신기를 켰다. 알파팀 들리는가? 우리는 지금 즉시 C국으로 이동한다. 이번 작전은 외교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는 초고난도 임무다. 실수 따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다들 준비됐나? 대원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경납고를 울렸다. 한편 뒤늦게 상황실에 도착한 박성훈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이번 작전의 총지휘를 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기회라고 판단하고 쾌재를 불렀지만 현장 지휘관이 한지훈이라는 사실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지휘 아래 한지훈이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거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한지훈에게 통신을 연결했다. 한소령 들리는가? 본 작전의 총사령관은 나 박성훈 대령이다. 자네는 현장에서 내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만약 독단적인 행동으로 작전을 그르친다면 그때는 군사 재판을 각오해야 할 거야. 통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수송기 안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고 알파팀 대원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통신기 버튼을 눌렀다. 수신 양호. 명령 대기하겠습니다. 한지훈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녀는 박 대령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와 말씨름을 할 시간이 없었다. 수송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상을 바라보며 그녀는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곧 그녀가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별을 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수송기 내부의 붉은 조명 아래서 한지우는 대원들의 장비를 일일이 점검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고 대원들은 그녀의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막내 대원인 최하사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자 한지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긴장하지 마라. 평소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들의 뒤를 지킬 테니 너희는 앞만 보고 가라. 그녀의 말 한마디에 최하사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이었다. 몇 시간 후 수송기는 작전 지역 인근의 임시기지에 착륙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전장의 냄새가 풍겨왔다. 한지훈과 알파팀은 신속하게 차량으로 이동하여 현장 지휘 통제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박성훈 대령이 먼저 도착하여 지휘봉을 휘두르며 주변 장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한지훈이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 박 대령은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비꼬듯 말했다. 이제야 오나 거북이도 이것보단 빠르겠군. 한지훈은 박 대령의 도발을 무시하고 작전 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현재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들은 영사관, 본관 3층의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으며 건물 주변에는 다수의 IED가 매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주요 지점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하자 박 대령이 갑자기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그딴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확실한 진입로야. 정문으로 돌파해서 단숨에 제압한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지. 회의실 안에 정보 분석관들과 작전 장교들이 경악하며 박 대령을 쳐다봤다. 정문은 개활지인데다 적의 화망이 집중된 곳으로,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한지우는 침착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대령님 정문 돌파는 아군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우회하여 측면 배수구를 통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휘봉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 명령이 웃음나 겁쟁이처럼 하수구로 기어 다니겠다는 건가? 707의 명예를 실추시킬 셈이야. 박 대령의 고집은 단순한 전략적 오판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위험한 작전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윤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몰아붙이고 따르면 작전 실패의 책임을 덮어씌울 생각이었다. 한지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대원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그녀는 박 대령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군인으로서의 복종과 지휘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전 수행 중 현장 상황에 따른 전술 변경 권한을 요청합니다. 한지윤은 이를 악물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다. 쓸데없는 소리, 시키는 대로만 해. 결과가 좋으면 내 덕이고 나쁘면 네 탓이니 명심하도록. 박 대령의 비열한 웃음 뒤로 작전 개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지윤은 텐트를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어둠은 박 대령의 검은 속내만큼이나 깊고 위험해 보였다. 작전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시국 주재, 한국 영사관의 위성 사진과 함께 테러 단체에 대한 정보가 붉은색 글씨로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납치된 인질은 외교부 차관의 막내딸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현지에서 유학 중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테러범들은 자신들의 동료 석방과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만약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매시간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보내온 상태였다.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는 초비상이 걸려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 박성훈 대령은 상황실 중앙에 위치한 지휘관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인질의 안전보다는 이번 작전이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력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대형 이슈였으므로 만약 성공적으로 진압한다면 장성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옆에 서 있는 참모들에게 거만하게 지시를 내렸고 언론 대응팀에게는 자신이 현장을 총지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안중에는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명예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반면 한지윤 소령은 작전 통제관들과 함께 영사관 건물의 청사진을 분석하며 침투 경로를 모색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배수관 위치와 환기구 구조를 면밀히 살피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려 애썼고 과거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수소문하여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날카로운 이성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대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잠시 후 박 대령이 주재하는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고 707 특임단 주요 간부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들었다. 박 대령은 지휘봉으로 지도를 툭툭 치며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술적 고려가 전혀 없는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는 헬기를 이용한 옥상 강습과 정문 폭발을 동시에 진행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 뒤 신속하게 제압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것은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연출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적들에게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악의 수였다. 한지윤 소령은 박 대령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녀는 영사관 주변에 대공 화기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헬기 접근은 자살 행위이며 정문 진입 시 인질들이 있는 3층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신 그녀는 지하 주차장의 화물용 승강기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침투한 뒤 내부 소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전문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지윤의 태도를 견딜 수 없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한지윤의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언론에 보여줄 강력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군인이란 모름지기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제압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한지윤의 신중함을 겁쟁이의 변명으로 매도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은 박 대령의 억지 주장에 당황했지만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결국 작전 계획은 박 대령의 고집대로 옥상 강습과 정문 돌파를 주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한지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망감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쇼를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비열한 행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군대의 지휘 체계상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 했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예비 병력을 지하 통로 쪽에 배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묵살당하고 말았다. 회의가 끝난 후 한지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납고로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이미 출격 준비를 마친 알파 팀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박 대령의 무리한 작전 계획을 전해 듣고 동요하고 있었지만 한지윤이 나타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한지윤은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한지윤은 대원들에게 박 대령의 작전 계획을 전달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은밀하게 지시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명령 계통을 따르되 만약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신의 현장 지휘에 절대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박 대령의 별이 아닌 한지윤이라는 지휘관을 믿고 사지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수송기 안은 엔진 소음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원들은 각자 장비를 점검하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지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투를 회상했다. 그녀는 항상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고 3배로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박 대령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분노가 아닌 냉철한 투지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시국 인근의 임시 주둔지에 도착하자마자 박성훈 대령은 가장 먼저 화려한 시설을 갖춘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는 마치 전쟁 놀이를 하러 온 사람처럼 들떠 있었고 현장의 열악한 상황이나 병사들의 피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수시로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를 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애썼고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까지 준비하며 쇼맨십을 발휘했다.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산티나는 정치꾼에 가까웠다. 한지윤은 박 대령의 한심한 작태를 뒤로하고 대원들과 함께 실제 작전 지역에 대한 최종 정찰을 준비했다. 그녀는 드론을 띄워 영사관 주변의 적 병력 배치와 감시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고 열화상 감지기를 통해 건물 내부의 생체 신호를 추적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매복해 있었고 정문 쪽에는 대규모 폭발물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박대령의 계획대로 진입했다가는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한지우는 수집한 정보를 들고 다시 박대령의 지휘 텐트를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 준비에 바빠 그녀를 문전박대했다. 부관이 막아서며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한지우는 부관을 밀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박대령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다가 한지훈이 들이닥치자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한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드론 영상을 박대령의 눈앞에 들이밀며 옥상 진입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했다. 대령님, 이 영상을 보십시오. 옥상에는 대공 화기와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헬기가 접근하는 순간 격추될 것입니다. 제발 작전을 수정해 주십시오. 한지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대령은 영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자네는 겁이 너무 많아, 탈이야. 우리에게는 최첨단 공격 헬기가 지원될 것이고 적들의 화기 따위는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 내 명령에 토 달지 말고 준비나 철저히 해. 박대령의 오만함은 이미 구제불능의 상태였다. 더 이상의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한지윤은 텐트를 나오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알파팀의 부팀장인 강상사를 조용히 불러냈다. 강상사는 한지윤과 1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으로 누구보다 그녀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인물이었다. 한지윤은 주위의 시선을 피해 강상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강상사의 눈동자가 잠시 커졌다가 이내 결연한 빛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작전 개시와 동시에 통신 장애를 핑계로 독자적인 경로를 확보한다. 박대령이 뭐라 하든 현장 상황 판단은 내가 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팀원들에게는 동요하지 말라고 전해.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것은 명백한 항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대원들의 목숨과 인질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강상사는 묵묵히 경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한지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작전 개시 시간이 다가오자 영사관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불길하게 느껴졌다. 알파팀 대원들은 검은색 전술 장비로 온몸을 감싸고 어둠 속에 녹아들 듯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헬멧 속의 통신기를 통해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박대령은 지휘 통제실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작전 개시. 알파팀 옥상으로 이동하라. 브라보팀 정문 폭파 준비. 박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블랙호크 헬기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모래먼지를 일으켰고 영사관 주변의 정적이 깨졌다. 그러나 한지윤이 이끄는 알파 1팀은 헬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의 은폐물을 이용하여 건물 측면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대령의 모니터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상황실 모니터에서 알파 1팀의 신호가 멈추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 박대령이 통신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소령,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즉시 헬기에 탑승해. 이건 명령 불복종이다. 하지만 한지윤은 통신기의 볼륨을 최소로 줄이고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박대령의 목소리 대신 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한지윤과 알파 1팀은 미리 파악해둔 배수구 입구에 도달했고 공병 특기인 최하사가 신속하게 철창을 절단했다. 녹슨 쇠냄새와 하수구의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통로였다. 한지윤이 먼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며 진입을 시작했고 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헬기의 소음이 적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적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박대령의 명령을 받은 브라보 팀과 헬기 부대가 영사관, 정문과 옥상을 향해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적들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옥상에 매복해 있던 적들은 RPG 로켓을 발사하며 헬기를 위협했고 정문 쪽은 십자포화가 쏟아져 아군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상황은 한지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박대령은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전기에 대고 고함만 질러대고 있었다. 지하 통로를 이동하던 한지윤은 지상의 교전 소리를 들으며 더욱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직감했다. 박대령의 무모한 공격으로 적들이 인지를 해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에 의지해 미로 같은 하수구를 통과하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지도를 그려나갔다. 이제 곧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나올 것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별보다 무거운 생명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지하 배수로는 지상의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를 품고 있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오수는 부패한 냄새를 풍기며 흐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쥐들의 움직임 소리가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한지윤 소령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에 의지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알파팀 대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으며 물살을 가르는 소리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전술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폭발음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져 올 때마다 한지윤은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잠시 멈추고 주의를 경계시켰다. 박성훈 대령이 주도하는 무모한 양동 작전 덕분에 적들의 시선이 지상으로 쏠려 있다는 점은 유일한 위안거리였지만 동시에 인질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배수관의 끝자락에 도달하자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정비용 해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윤은 최하사에게 절단기를 건네주며 눈짓으로 지시를 내렸고 최하사는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절단했다. 끼익하는 금소금이 나지 않도록 윤활유를 바르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해치가 열리자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훅 끼쳐왔고 그들은 한 명씩 조용히 주차장 내부로 침투했다. 넓은 공간에는 버려진 차량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차되어 있었고 기둥 뒤나 차량 밑 어디에 적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었다. 한지윤은 엄폐물 사이를 이동하며 적외선 감지기를 확인했고 예상대로 입구 쪽에 설치된 조잡한 급조 폭발물 IED를 발견하고는 즉시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전방 12시 방향 차량 하부에 트립 와이어 식별 우회한다. 한지윤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적들은 정규군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단순히 입구를 봉쇄하는 것을 넘어 침입자가 방심할 만한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덫을 놓아두었다. 만약 박대령의 명령대로 정문으로 무작정 돌입했다면 지금쯤 아군 병력의 절반은 이 주차장에서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이 뻔했다. 한지윤은 폭발물 제거 전문가인 김중사에게 해체를 지시하는 대신 폭발물을 그대로 둔 채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여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폭발물을 건드렸다가 혹시라도 부비 트랩이 작동하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잠잠하던 통신망을 뚫고 박성훈 대령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파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헬기 레펠 강화 지점에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지금 당장 위치 보고해. 박 대령은 자신의 작전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통신 보안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픈.
채널로 소리를 질러댔다. 한지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통신기의 볼륨을 더욱 낮췄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윙윙거리며 작전 집중을 방해했다. 그녀는 박대령이 지금 지휘소에서 얼마나 얼굴을 붉히며 날뛰고 있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지만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박대령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들키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었다. 알파 리더 여기는 브라보. 정문 쪽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적들이 중기관총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문 공격을 맡은 브라보 팀장의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박대령의 무리한 정면 돌파 지시로 인해 아군이 십자포화에 갇혀버린 것이다. 한지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료들이 사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기회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내부로 침투하여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원들에게 더욱 속도를 내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그것만이 박대령의 오판을 만회하고 인지를 살리는 길이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건물 본관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홀에 접근했을 때 2명의 보초가 잡담을 나누며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어깨에 AK 소총을 메고 있었고 긴장이 풀린 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지윤은 강상사와 눈빛을 교환한 뒤 동시에 양쪽에서 기습적으로 덮쳤다.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다가간 한지윤은 단숨에 보초의 입을 틀어막고 경동맥을 제압했고 강상사 역시 다른 보초를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단 한 번의 비명소리도 헛된 몸부림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쓰러진 적의 품에서 무전기를 탈취한 한지윤은 주파수를 스캔하며 적들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기 시작했다. 적들의 무전기에서는 옥상과 정문 상황에 대한 보고가 빗발치고 있었다. 남조선 놈들이 정문으로 밀고 들어온다. 쥐새끼들처럼 불에 뛰어드는구나. 3층 인질 관리 철저히 해. 놈들이 옥상으로 오면 바로 날려버려. 적들은 아군의 공격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지윤에게 있어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적들의 모든 신경이 외부에 쏠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내부 잠입의 골든타임이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쪽을 가리켰다. 전력이 차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엘리베이터는 갇힐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상계단 문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문 손잡이 틈새로 아주 미세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문을 여는 순간 기폭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또 다른 부비 트랩이었다. 적들은 치밀하게도 모든 진입로에 함정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한지윤은 식은땀을 닦으며 대원들을 물러서게 했다. 계단은 포기한다. 놈들이 예상치 못한 경로가 필요해.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화물용 승강기의 통로였다. 승강기 카가 위층에 멈춰 있다면 텅 빈 통로 내부의 케이블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것은 체력적으로 극도로 힘든 코스였고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통로였다. 강철로 된 승강기 문을 강제로 벌려 열자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수직 통로가 나타났다. 위쪽 까마득한 곳에서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고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한지윤이 먼저 로프를 걸고 통로 안으로 진입했다. 미끄러운 철제 사다리를 잡고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장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3층에 갇혀 있을 인질과 밖에서 피 흘리고 있을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박대령의 비웃음만이 교차하며
투지를 불태우게 만들었다. 통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위쪽에서 덜컹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승강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원들 사이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만약 승강기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압사당하거나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한지윤은 즉시 벽면에 설치된 비상정지 레버를 찾아내려 했지만 너무 낡아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판단을 내려야 했다.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승강기가 도착하기 전에 옆층의 문을 열고 탈출할 것인가. 그녀의 눈이 2층 표시등이 깜빡이는 지점을 포착했다. 전원 2층 문 개방 준비 서둘러.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승강기 문에 매달렸다. 최하사가 유압 장비를 이용해 문을 강제로 벌리기 시작했고 틈이 벌어지자마자 한지윤이 먼저 몸을 날려 복도로 굴러 들어갔다. 뒤이어 대원들이 차례로 빠져나오기 무섭게 거대한 화물 승강기가 굉음을 내며 그들이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목표했던 3층은 아니었지만 일단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2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곳곳에 CCTV가 번뜩이며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중사가 즉시 휴대용 해킹 툴을 꺼내 CCTV 회로에 접속을 시도했다. 대장님 1분만 버텨주십시오. 루프 영상을 심어서 우리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중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한지윤은 그동안 복도 양쪽을 경계하며 엄오했다. 그때 복도 끝 계단실 문이 열리며 순찰을 돌던 적병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와 한지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 느리게 흘렀다. 적병이 소총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여는 찰나 한지윤의 소음 권총이 불을 뿜었다. 픽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적병의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렸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쓰러진 적병을 신속하게 화장실로 끌고 가 숨긴 뒤 김중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카메라 무력화 완료. 이제 중앙 통제실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3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 쪽으로 대원들을 유도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었다. 3층에는 인질과 함께 다수의 적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광신도들이었다. 한지윤은 탄창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박성훈 대령, 당신이 말한 그 별이 누구에게 어울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한지윤은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골랐다. 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말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질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동시에 적들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진입 대형을 갖추도록 수신호를 보냈다. 1번 진입조는 섬광탄 투척 준비, 2번 조는 정밀 사격 준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는 전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지윤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과 증명해야 할 명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손가락을 셋둘 하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문이 열리기 직전의 찰나 이어폰을 통해 박대령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야, 헬기가 피격됐다. 추락한다. 다들 후퇴해. 아니, 다시 공격해. 젠장, 이걸 어떡하지? 지휘관의 멘탈 붕괴는 곧 작전의 실패를 의미했다. 하지만 한지윤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통신기를 꺼버렸다. 이제부터 현장의 지휘관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굉음과 섬광이 터지며
전설적인 707 백호 부대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섬광탄이 터지며 발생한 100세개의 섬광과 170데시벨의 굉음이 3층 복도를 집어삼켰다. 한지윤 소령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진입하며 전방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으로 반응했다. 박성훈 대령이 무리하게 투입한 헬기가 옥상에서 격추되며 발생한 거대한 폭발음이 이미 적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낸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복도 끝에 구축된 적의 방어 진지에서 맹렬한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고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한지윤은 즉시 몸을 날려 기둥 뒤로 엄폐했고 뒤따르던 대원들 역시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 작전은 시작부터 꼬이고 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지휘부의 오판 때문이었다. 제압, 사격, 고개 들지 마. 강 상사가 소리치며 응사했지만 적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의 터널로 변했다. 적들은 단순히 소총으로 무장한 수준이 아니라 중기관총과 유탄 발사기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지윤은 엄폐물 틈으로 전방을 살피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적들은 우리가 정문이나 옥상으로 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쪽 화력을 집중했지만 헬기 추락 소동으로 인해 내부 경계 레벨을 최고조로 올린 상태였다. 이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가는 팀원 전원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전술적 선택지들로 복잡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지상 지휘 통제소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성훈 대령은 추락하는 헬기의 영상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인명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 생길 흠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통신병의 마이크를 빼앗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알파팀, 왜 진입하지 않는 거야? 헬기 추락은 양동 작전의 일환일 뿐이야. 지금 당장 밀고 들어가서 인지를 확보해 10분 내로 상황 종료 못 시키면 너희들 전원 군법 회의 감이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히스테리로 갈라져 있었고 참모들은 그런 지휘관의 모습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부하들을 더욱더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 한지윤은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 들려오는 박대령의 비명 소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광인 광련의 헛소리가 아니라 냉철한 현장 판단이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사격을 중지시키고 잠시 숨을 고르게 했다. 정면은 뚫을 수 없다. 놈들은 길목을 완벽하게 차단했어. 우회한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 옆에 위치한 사무실 벽면을 향했다. 도면상 저 벽 너머는 회의실의 측면과 연결되어 있었다.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 즉 벽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였다. 그녀는 폭파 담당인 최하사를 불렀다. 이 벽 내력벽이 아니다. 시사를 설치해 소량으로 진입로만 확보한다. 한지윤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최하사는 즉시 가방에서 플라스틱 폭약을 꺼내 벽면에 부착하고 뇌관을 연결했다. 적들의 사격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가운데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폭파 준비를 마쳤다. 한지윤은 대원들을 안전거리 밖으로 물러나게 한 뒤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 둘, 하나. 쾅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벽면에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적들은 복도 쪽만 주시하고 있었기에 측면 벽이 뚫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한지윤이 가장 먼저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맹수처럼 빠르고 거침없었다. 벽 너머의 공간은 적들의 측면이었고 기관총 사수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다. 한지윤의 소총이 불을 뿜었다. 탕탕 정확한 더블탭 사격으로 기관총 사수 2명이 쓰러졌다. 뒤이어 진입한 강 상사와 대원들이 나머지 적들을 향해
제압 사격을 가했다. 적들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전술이 아니라 현장의 직관과 과감한 결단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상황이 반전되자 살아남은 적들은 당황하여 인질들이 있는 대회의실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도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기세가 오른 알파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지윤은 전진하며 바닥에 떨어진 적의 무전기를 주워들었다. 놈들이 벽을 뚫었다. 측면이 뚫렸다. 3층 복도 제압 실패 인질방으로 집결해 적들의 다급한 외침을 들으며 한지윤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대령이 망쳐놓은 판을 그녀가 다시 짜맞추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질이 갇혀있는 대회의실 뿐이었다. 그러나 지휘소의 박대령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지윤이 통신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그는 작전이 실패했다고 단정짓고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는 부관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 기록을 조작해 한소령이 내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작전을 망쳤다고 기록해라. 헬기 추락도 한소령이 지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 알겠나. 그는 부하들의 생사보다 자신의 알량한 계급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군인의 탈을 쓴 장사치에 불과했다. 대회의실 앞까지 진격한 한지윤과 알파팀은 다시 한번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육중한 오크통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인질들의 비명소리와 테러리스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면 인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헬기를 준비해라. 10분 내로 헬기가 오지 않으면 여자의 목을 베어 창밖으로 던지겠다. 테러리스트 리더의 협박은 단순한 공갈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한지윤은 문 앞에 멈춰서서 열 감지 센서를 작동시켰다. 문 바로 뒤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 대장님, 문을 폭파하면 인질까지 위험합니다. 다른 진입로가 없습니다. 강상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창문은 방탄유리였고 천장은 강화 콘크리트였다. 유일한 통로는 이 문뿐인데 문을 여는 순간 폭발과 함께 인질들도 휘말릴 것이 뻔했다. 한지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지만 모두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 옆에 있는 환기구 그릴이 들어왔다. 사람은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았지만 다른 무언가는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최하사, 소형 정찰, 드론 가지고 있나? 한지윤의 질문에 최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에서 손바닥만한 드론을 꺼냈다. 폭약 장착 가능한 모델입니까? 내시사 50g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파괴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드론을 환기구로 날려보내. 목표는 문 뒤에 설치된 기폭 장치의 전선이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전선을 절단하거나 기폭 장치를 무력화시켜야 해. 이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정밀한 조종 실력이 필요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최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 컨트롤러를 잡았다. 한지윤은 그의 어깨를 꽉 잡아주며 무언의 신뢰를 보냈다. 윙하는 작은 모터 소리와 함께 드론이 환기구 속으로 사라졌다. 최하사의 고글 화면에는 어두운 덕트 내부와 그 끝에 보이는 회의실 내부의 모습이 전송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인질들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문 뒤에는 복잡한 배선으로 연결된 아이디가 보였다. 보입니다. 전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려면 적들의 시야를 피해야 합니다. 최하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상사, 지금부터 문 밖에서 소란을 피워 놈들의 시선을 문 쪽으로 고정시켜. 한지윤의 지시에 강상사는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협상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야, 이 개자식들아.
헬기 준비했다. 진정해라. 우리 대장이 너희랑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테러리스트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최하사의 드론이 천장 틈새로 빠져나와 문 뒤쪽으로 조용히 하강했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미세한 소리는 강상사의 고함 소리에 묻혔다. 드론의 소형 커터가 기폭 장치의 붉은색 전선에 접근했다. 지금이야 잘라 한지윤의 낮은 속삭임과 동시에 최하사가 버튼을 눌렀다. 틱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전선이 끊어졌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공입니다. IED 무력화됐습니다. 최하사가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장애물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속도전이었다. 한지윤은 즉시 진입 대형을 갖췄다. 브리칭 샷건 도어 개방. 섬광탄 투척 후 동시 진입한다. 타깃은 1순위 무장병 2순위 리더다. 인질 보호가 최우선이다. 707의 명예를 걸고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광샷건이 문의 경첩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육중한 문이 안쪽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번 섬광탄이 회의실 내부를 하얗게 물들였다. 한지윤은 마치 바람처럼 안으로 쇄도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인질들과 눈을 가리며 당황하는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들어왔다. 그녀의 권총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가장 위협적인 적들의 머리를 차례로 겨냥했다. 박성훈 대령이 비웃었던 그 별이 이제야 비로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자였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석에 숨어있던 테러리스트 리더가 인질 중 한 명인 외교부 차관의 딸을 끌어안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다 죽여버리겠어. 리더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사격을 멈추고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한지윤은 총을 내리는 척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게임이었다. 심리전 그리고 찰나의 승부. 그녀는 박대령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리고 보여줄 필요도 없었던 자신의 진짜 능력을 해방할 준비를 마쳤다. 진정해. 헬기는 옥상에 와 있어. 보내주겠다. 한지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리더를 회유하며 거리를 좁혔다. 리더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한순간의 망설임을 보였다. 거짓말하지 마. 옥상에서는 폭발 소리가 났어. 리더가 소리치는 그 순간 한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이미 리더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있는 각도 인질의 어깨 높이, 그리고 자신의 탄도 궤적을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다. 박 대령이 누가 달아준 별이냐고 물었던가. 지금 이 한 발의 총성이 그 대답이 될 것이다. 지휘소의 박 대령은 여전히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미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지윤 소령의 무리한 진입 시도로 인질 전원 사망 추정. 그는 타자를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것으로 눈엣 가시 같던 707의 여성 장교를 제거하고 자신은 비운의 지휘관으로 포장하여 동정 여론을 얻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영사관 3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의 얄팍한 시나리오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적과도 같은 실전이라는 것을. 진정한 군인의 가치는 보고서가 아니라 총구 끝에서 증명되는 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테러리스트 리더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인질을 방패 삼아 악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이미 그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지윤 소령은 총구를 1mm도 움직이지 않은 채 상대방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발포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타깃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오는 듯한 초집중 상태에 진입해 있었다. 이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통해 다져진 707 특임대원만의 살인적인 평정심이었다. 한지윤은 천천히 한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가장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술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헬기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며 리더의 주의를 창문 쪽으로 분산시켰다. 리더가 무의식적으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한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고, 총알은 리더의 미간이 아닌 그가 들고 있던 기폭 장치의 스위치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그것은 신의 경지에 가까운 사격 솜씨였다. 기폭 장치가 파괴되자마자 한지윤은 스프링처럼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당황한 리더가 인지를 밀치고 소총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한지윤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녀는 리더의 총신을 왼손으로 쳐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턱을 강타했고, 이어지는 현란한 CQC 기술로 상대방의 팔관절을 꺾어버렸다. 우드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리더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한지윤은 자비 없이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지켜보던 대원들조차 감탄할 만큼 완벽한 제압이었다. 한지윤이 리더를 바닥에 짓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알파 팀원들이 일제히 진입하여 인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나머지 잔당들을 소탕했다. 외교부 차관에 따른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고, 강 상사가 그녀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안심시켰다. 한지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테러리스트 리더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감히 여자가 자신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상황이 종료되자 한지윤은 즉시 헬멧에 부착된 액션캠의 녹화 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에는 박성훈 대령의 무리한 명령과 그로 인한 아군의 피해,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긴박한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는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던 통신 장비와 노트북을 확보하여 그들이 외부와 주고받은 교신 내용을 수집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영사관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가 나중에 박 대령의 목을 옥죄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한편 지상 지휘소의 박성훈 대령은 폭발음과 총성이 멈추자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짓고 있었다. 그는 언론에 배포할 보도 자료를 검토하며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현장 지휘관의 독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심지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척하며 침통한 표정을 연습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진급 걱정뿐이었다. 그는 한지윤이 시체가 되어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으며, 그래야만 자신의 모든 과오가 덮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통신기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한지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휘소를 강타했다. 여기는 알파리더, 상황 종료, 인질 전원 무사 확보, 테러리스트 전원 사살 또는 생포 완료, 현재 퇴각 준비 중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지휘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박성훈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무전기를 집어 던질 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환희가 아닌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확인 사살을 하듯 되물었다. 다시 말하라. 인질이 살아있다고 네가 정말 상황을 종료시켰단 말인가? 그의 질문에는 기쁨보다는 의구심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지만 한지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VIP는 안전하며 현재 1층 로비로 이동 중이다. 의료팀 대기를 요청한다.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대원들의 환호성과 인질의 안도하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휘소의 참모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박 대령만이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지윤과 알파팀은 인질을 호위하며 연기가 자욱한 영사관 건물을 빠져나왔다. 검게 그을린 전투복과 피 묻은 장비들은 그들이 겪은 처절한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한지윤은 선두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며 걸어 나왔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흙먼지 묻은 소령 계급장을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으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대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바로 그녀가 받은 진정한 훈장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과 구급 대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박성훈 대령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지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한지윤은 교묘하게 몸을 피해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녀는 박 대령을 차갑게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가 아주 많거든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알아차린 박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한지윤은 인지를 구급차에 태워 보낸 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 상사와 눈을 마주쳤다. 강 상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빙긋 웃었고 한지윤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새벽이 밝아오며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 빛나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가 달아준 별이냐고. 내가 직접 딴 별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박 대령의 질문에 대답하며 장비를 정리하기 위해 트럭으로 향했다. 이제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치열한 정치적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귀환하는 시 130 수송기의 내부는 엔진의 굉음만이 가득할 뿐 기묘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의 분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다. 한지윤 소령은 기체 벽면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여전히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성훈 대령은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힐끔힐끔 한지윤의 동태를 살피는 눈빛에는 불안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현장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들이 낱낱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며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한지윤을 매장시킬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활주로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군 수뇌부의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성훈 대령은 비행기 문이 열리기도 전에 옷매무새를 다듬고 가장 먼저 트랩을 내려가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홀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그는 교묘한 화술로 이번 작전의 성공을 자신의 뛰어난 지휘력 덕분으로 포장했고 헬기 추락 사고와 인명피해 위기는 현장 대원들의 미숙함 탓으로 돌리는 비열함을 보였다. 한지윤은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령부로 복귀한 직후 박대령의 요청으로 긴급 작전보고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것은 통상적인 사후 강평회가 아니라 사실상 한지윤을 겨냥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자리였다. 대회의실에는 특수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핵심 장성들이 배석해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박대령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타임라인과 편집된 교신 기록을 제시하며 한지윤 소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작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확신으로 차 있었고 장성들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 그리고 선배 장군님들. 이번 작전은 명백한 지휘 체계의 붕괴 위기였습니다. 한지윤 소령은 통신 장비 고장을 핑계로 제 명령을 고의로 거부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지하 통로로 진입하여 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박대령은 한지윤을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인질은 구출되었으나 군대에서 항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헬기가 격추된 것도 한 소령이 제때 지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한 소령의 보직 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박대령의 주장은 치밀하게 계산된 모함이었고 회의실 내의 여론은 한지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사령관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지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한소령 자네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박대령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없다면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사령관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지윤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는 한지윤이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박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인 뒤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표정은 폭풍우 속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말로 하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군인은 오직 결과와 데이터로 말할 뿐입니다. 한지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전술 태블릿을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작전 당시 대원들의 헬멧 캠과 드론, 그리고 통신망에서 추출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진실입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영상은 박대령이 옥상 진입을 명령하던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드론이 촬영한 열화상 영상에는 옥상에 매복한 적들의 대공화기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한지윤이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박대령은 한지윤의 명확한 경고를 무시하고 윽박지르며 진입을 강요하고 있었다. 겁쟁이처럼 굴지 마. 그냥 밀어붙여. 박대령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군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헬기가 격추되는 순간 박대령이 당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내뱉는 모습. 그리고 한지윤이 침착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우회로를 개척하여 인질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교차, 편집 없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박대령이 주장했던 독단적 행동은 사실 탁월한 현장 판단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박성훈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당장 꺾으란 말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스크린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지했다. 한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테러리스트 리더와의 대치 상황에서 박 대령이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한지윤이
어떻게 심리전을 펼치고 인지를 구출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리더가 가지고 있던 기폭 장치를 정밀 사격으로 파괴하는 장면에서는 장군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무능한 지휘입니까? 대령님. 한지윤은 영상을 멈추고 박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이 후방에서 보신 안위와 진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당신이 헬기 추락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려 할 때 저는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하수구를 기어다녔습니다. 누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지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박 대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 배석해 있던 알파팀의 강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발언권을 요청하는 무례를 범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결연했다. 부팀장 강민우 상사입니다. 한 소령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박 대령님의 무리한 명령을 따랐다면 저희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저희 목숨을 살리고 인지를 구한 것은 오직 한 소령님의 지휘 덕분이었습니다. 강 상사의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한 소령님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옹호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향한 충성심의 표현이었다. 사령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 대령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박 대령, 자네는 훌륭한 부하를 둔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그 부하를 짓밟으려 했군. 이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장교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네. 사령관의 호통에 박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깔보았던 여군 소령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가 쌓아올린 가짜 명성은 한지윤이 가져온 진실의 데이터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령관은 즉시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성훈 대령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구금하라. 작전 실패의 책임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2명의 헌병이 다가와 박 대령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박 대령은 끌려나가면서도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실내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된 후에 오는 경건함이었다. 한지윤은 다시 한번 단상에서 내려와 사령관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료를 음해하려던 상관이 몰락하는 모습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예고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가 707의 자존심을 지켰네.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의 자격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군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한지윤을 인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 중에는 처음에 박 대령의 편을 들었던 보수적인 인사들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실력과 진실 앞에서는 그들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지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이라서 혹은 젊어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평가였고 오늘 그 평가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한지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파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복도 양옆으로 도열하여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 상사가 선창했다.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경례 구호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한지우는 잠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모두 수고했다. 오늘은 회식이다. 내가 쏜다. 그녀의 말에 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둘러쌌다. 하지만 한지우는 알고 있었다. 박대령 한 명을 제거했다고 해서 군 내부의 뿌리 깊은 편견과 권력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다른 박대령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온 한지우는 샤워를 하며 몸에 묻은 전장의 먼지와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제복 상의를 꺼내어 어깨에 달린 무궁화 무늬의 소령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며칠 전 박대령이 누가 달아준 별이냐며 조롱했던 그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누가 달아준 게 아니야. 내가 내 피와 땀으로 빚어낸 훈장이지. 이제 그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 그녀에게 주어질 새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법정안은 한여름처럼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성훈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작전 실패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려 한 무고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성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빳빳하게 날이 섰던 제복 대신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고 거만하게 치켜 올렸던 턱은 패배감에 젖어 바닥을 향해 처박혀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화려한 계급장과 약장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과오가 만들어낸 초라한 그림자뿐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엄숙하게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 박성훈은 고위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으며 신성한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탕탕탕.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는 순간 박성훈의 몸이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은 억울하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싸늘한 침묵으로 그를 경멸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별을 향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한지윤 소령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성훈이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통쾌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썩은 부위가 도려내어졌다는 안도감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상처들이 떠올라 씁쓸함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강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장님,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한지윤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누군가의 몰락을 즐거워할 여유는 없어.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이제 진짜 우리 일을 하러 가자. 그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박성훈 사건 이후 군 내부에는 거대한 정풍운동의 바람이 불었다. 무능하지만 정치력으로 자리를 지키던 고위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그 자리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707 특임단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한지윤이 이끄는 알파팀은 전군의 롤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한지윤은 외부의 환호에 들뜨지 않고 여전히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는 일상을 고수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일 뿐임을 잊지 않았고, 그러한 그녀의 태도는 부하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 달 후 육군본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장이 날아왔다. 전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한지윤 소령이 최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군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지윤은 정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지난번 징계위원회 때와는 달리 거울 속의 그녀는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밑에 감춰진 심장의 뜨거운 고동이었다. 행사장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많은 별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한지윤이었다. 그녀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장성들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한소령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신뢰를 얻었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과거에는 그녀를 어린 여군으로만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전우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목숨을 걸고 증명해낸 결과물이었다. 식이 시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 후 사회자가 한지윤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및 특별 진급 대상자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한지윤 소령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한지윤은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대통령과 참모총장 앞에 섰다. 대통령은 직접 그녀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그녀의 어깨에 있던 소령 계급장을 떼어내고 무궁화 2개가 박힌 중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이것은 창군 이래 최연소 최초의 여성 특전사 중령 진급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참모총장은 계급장을 달아주며 마이크를 잡고 잠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박성훈 사건을 의식한 듯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한지윤 중령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 어깨에 달린 이 계급장은 누가 달아준 것인가? 그 질문은 몇 달 전 박성훈 대령이 모욕적인 의도로 던졌던 질문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함에는 정반대였다.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한지윤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차가운 빗속에서의 훈련 피냄새 진동하던 전장 죽어가던 동료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부하들의 땀방울.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뜨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계급장은 총장님께서 달아주셨지만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제 부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민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헌신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영광을 조국을 위해 산화한 모든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대답에 장내에는 다시 한번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뒤 리셉션장에서는 한지윤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알파팀 대원들도 특별히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했다. 강 상사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와, 우리 대장님, 이제 중령님이시네. 이러다가 진짜 별 다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저희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대원들이 깔깔대며 웃었고 한지윤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걱정 마라. 내가 별을 달게 된다면 그건 너희들이 내 날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니까. 너희를 두고 어디 혼자 갈 생각 없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이었다. 잠시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온 한지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네온사인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탐욕의 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동료를 보호하겠다는 수호의 별이었다. 박성훈 대령은 별을 권력의 도구로만 생각했기에 스스로 파멸했지만 한지윤은 별을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였기에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원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참모 총장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한지윤과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중령 자네가 박대령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계급장은 장식품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 한지윤은 놀란 눈으로 총장을 바라보았다. 알고 계셨습니까? 총장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회의실 녹취록을 다 들었지. 자네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치더군. 사실 나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내 어깨 위의 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자네가 나 같은 늙은 군인에게도 깨달음을 주었네. 한지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총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당연한 것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지.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게. 자네는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제목이야. 더 높이 날아오르게 백호처럼. 총장이 자리를 뜬 후에도 한지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백호처럼 날아오르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작전 명령이 하달된 것이었다. 긴급 상황 발생. 동해 해상에서 민간 선박 피랍. 알파팀 즉시 출동 바람.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다시 화약 냄새가 나는 현실로 복귀해야 했지만 한지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강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식 끝이다. 전원 집합. 10분 내로 헬기장으로 이동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파티의 여운 대신 전장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가슴에 달린 훈장을 손으로 꽉 쥐었다. 이 훈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성훈 대령이 비아냥거리며 물었던 질문, 누가 그녀에게 별을 주었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졌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별을 주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정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헬기장에는 이미 로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드레스 위에 전술 재킷을 걸쳐 입은 한지윤의 모습은 이질적이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대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감을 느끼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한지윤은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눈들, 그리고 조국을 향한 맹세였다. 헬기가 힘차게 날아올랐고 한지윤 중령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